시청자, 공동 발표가 끝나자마자 세 사람이 동시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웃음, 정말 회담이 끝나서 안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그냥 외교 의례 사진으로 넘기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럽 순방, 그리고 한국 정상으로서는 무려 8년 만에 브뤼셀 방문, 이 두 가지가 한 자리에서 만난 사진이거든요. 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굳이 한국은 유럽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8년 만에 이루어진 방문이 인도 태평양 첫 안보 파트너라는 위상으로 격상됐을까요? 오늘 이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신호를 표면부터 동기까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세 층으로 까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이 회담에서 양측이 채택한 공동성명 무려 36개 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유럽 첨단 기업이 1억 6,500만 달러 투자 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됐어요. 이 정도 결과물이 8년 만에 방문해서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방향성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2026년 글로벌 질서가 어디로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편 과정에서 누가 누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근데 지상파나 보수 주류 매체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그림 절대 안 보여요.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했다, 비밀정보 보호협정 협상 개시했다, 이 한두 줄로 끝나거든요. 진짜 그림은 그 뒤에 있는 건데 말이죠. 한 장의 사진이 왜 한 줄의 보도로 축약되는지 그 자체가 또 다른 분석거리입니다. 자, 정리해서 오늘 세 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표면에서 무엇이 합의됐는지. 둘째,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톤으로 합의됐는지. 셋째, 이 결과물이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라가시면 환한 웃음의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자, 표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큰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측이 민감한 안보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이걸 토대로 한국과 EU 그리고 개별 EU 회원국들과의 산업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협정 격상으로 한국은 EU의 인도 태평양 지역 첫 번째 안보 방위 파트너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국은 유럽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라고 직접 평가했어요. 이거 외교사령에서 가볍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특히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동안 K전차, K9 자주포 같은 한국 방산 제품의 유럽 수출 과정에서 걸렸던 정보 공유 장벽이 풀립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같은 회원국과의 방산 협력이 한 단계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산업 방산 협력이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 셈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통상협정 정식 서명. 이유는 한국에게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파트너 투자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직접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번 협정으로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이 가능해지고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안정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한국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출 환경이 한 단계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측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EU 규범 그림 안에 자리 잡는 첫걸음인 거죠. 세 번째, 한 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 이게 사실 가장 큰 그림인데 양측은 통상 투자 경제 안보 산업 정책을 모두 다루는 고위급 경제 대화체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고위급 에너지 대화체도 출범시켰어요. 이 자리에서 폰데어 라이엔이 강도 높게 논의했다고 직접 언급한 게 소형 원자로, 즉 SMR 협력이고요. 청정에너지, 수소, 태양광의 우주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한 번에 명시됐어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취약성을 함께 대응한다는 게 이번 파트너십의 표어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같이 처리된 게 더 있어요.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 즉 PNR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한국 세관 당국이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자료를 받아서 마약, 총기, 테러 같은 초국가 범죄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EU 아탈란타 작전 참여를 비롯해서 해상교통로 보호,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까지 협력 분야가 한 번에 명시됐습니다. 아덴만 같은 해역에서 한국 해군이 EU 작전과 직접 연계되는 협력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날 유럽 첨단 기업이 1억 6천 5백만 달러 규모로 한국에 투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이 가입한 호라이즌 유럽, 세계 최대 혁신 프로그램이죠. 2028년 차기 프로그램 기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양국 협력의 표면이에요. 근데 진짜 무게는 36개 항 공동성명에 있습니다. 공동성명 핵심을 짚어드리면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강력히 규탄했어요. 그리고 그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명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한이 NPT와 IAEA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도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항, 이 항이 핵심인데요. 양측은 대만해 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도 함께 들어갔어요.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한 번에 합의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큰 신호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G7 가는 길에 EU에 들러서 8년 동안 좀 소홀했던 관계를 다지고 온 거 아니냐. 그동안 미뤘던 의제 정리하고 협정 몇 개 서명하고 이 정도로 보고 싶으실 수 있어요. 사실 보수 주류 매체들이 정확히 그 톤으로 다루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8년 만에 이뤄진 방문에서 EU가 한국을 인도태평양 첫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 이건 8년치 적체된 의제를 한 번에 풀어내는 수준의 결정이에요. 외교에서 이 정도 격상은 양측이 미리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조율해 놓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게다가 36개 항 공동성명이라는 분량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한EU 정상회담 역사에서 이 정도 분량의 공동성명이 나온 적이 드물거든요. 안보, 경제, 디지털, 에너지, 핵심 광물, 우주, 인도 태평양 정세, 우크라이나, 중동까지 사실상 양측이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의제가 한 자리에서 합의된 겁니다. 외교부서 서랍에 쌓여있던 합의문을 한 번에 결제 처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 회담의 결과물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점, 이미 결정된 방향성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측이 왜 그 방향성을 미리 확정해 놨을까요? 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두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먼저 한국 측 압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외교는 지금 엄청 까다로운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어요. 트럼프 위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중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고요. 연간 200억 달러 납입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한 바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경제와 안보 외교의 무게중심이 미국이라는 단일 채널에 한 번 더 깊게 묶였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1조 달러 대미 투자 약속까지 했고요. 미국 의존도가 동맹국 사이에서 점점 더 심화되는 흐름이에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그 자체로 변수입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적도 있어요. 트럼프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는 상황도 이미 발생했고요. 한 줄의 안전망이 흔들릴 때마다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가 분명해집니다. 미국과의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되
공급망이든 안보든 한 줄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 시절에 외교가 단일 방향으로 너무 깊게 기울어졌던 부담을 지금 정부가 풀어내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번 EU 방문은 그 과정의 첫 본격적인 신호고요. 다음은 EU 측 압력입니다. EU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직접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EU는 오래전부터 전략적 자율성, 영어로는 strategic autonomy라고 하죠. 이 노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방적으로 묶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해 초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과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기억하실 겁니다. 메르츠 총리는 중국과의 디리스킹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홍건식 연구위원도 분석해서 지적했지만 이 흐름은 EU가 중국을 해징 수단으로 활용해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균형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미국 단일 의존도 부담스럽고 중국 단일 의존도 위험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해요. 한국이 거기에 정확히 들어맞는 파트너인 거예요. 그러면 EU 입장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반도체 첨단 기술 안보 방위에서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신뢰 파트너입니다. 폰데어라이엔이 한국은 유럽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한 표현은 그 직전 이유가 일본의 한 표현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그림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한국은 단일 의존 외교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트럼프 일방주의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리고 양측 모두 공급망 단일 라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방향의 욕망이 한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딱 합종 연행 그림이거든요.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압박할 때 중경국들이 횡으로 연결하는 역사책에 수없이 나온 패턴 아닙니까? 그게 2016년 6월 브뤼셀에서 다시 재현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환한 웃음,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회담이 끝나서 안도한 게 아니에요. 신뢰관계를 새로 다져서 기뻐서도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걸 얻은 겁니다. 같이 웃은 게 아니에요. 같은 이유로 웃은 거예요.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래서 외교부 공식 사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이 됩니다. 삼국지 적벽대전 직전 분위기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조 100만 대군이 압박하니까 송권과 유비가 손을 잡았잖아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누르려고 할 때 다른 두 곳이 서로를 발견하는 그 패턴이에요. 환한 웃음의 정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런 그림 절대 안 보여요. 그냥 디지털 통상 협정 서명했다 한 줄, 우크라이나 규탄했다 한 줄로 끝나거든요. 근데 진짜 그림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8년 만에 방문해서 36개 항이 한 번에 합의될 수 있는 외교적 토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이 격상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EU에 다가간 게 아니라 EU가 한국을 끌어당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폰데어라이엔의 그 표현,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는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이건 한국이 부탁해서 받아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EU 쪽에서 한국이 필요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 회담을 일종의 시험대로 보고 있는 시선도 있어요. EU 일각에서는 인태 지역의 가치 공유 국가 중 누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을 두고 일본, 호주, 한국 사이에서 무언의 비교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격상은 그 비교에서 한국이 한 발 앞으로 나간 신호로 익히는 거예요. 자, 이 회담의 결과가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가지 층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 안보 차원, 공동성명 15항을 다시 보세요. 대만 해협 평화 안정 유지, 인도 태평양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이 표현은 사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시절 채택된 한이유 공동성명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정권이 바뀌어도 이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 한국 외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신호인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실 분들도 있어요.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 아니냐 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이 인태 안보에 대해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EU와 함께 재확인한 거예요. 외교에서 일관성은 그 자체로 자산이거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면 신뢰가 안 쌓입니다. 여기에 북러 불복 군사협력 규탄이 들어간 것도 짚고 가야 합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EU 측에서 먼저 강하게 거론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도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고요. 양측의 안보 이해가 사실상 같은 라인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기술산업 차원. SMR, AI, 양자기술, 반도체 이 네 가지가 한자리에서 협력 거리제로 명시됐다는 게 중요해요. 특히 벨기에 IMEC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기관이죠.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진 120여 명을 이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날 1억 6,500만 달러 투자 신고도 이루어졌고요. SMR 협력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한국 원전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프로그램, 한국이 작년에 가입한 세계 최대 혁신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2028년 차기 프로그램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게 이번에 확정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연구자와 기업이 EU 연구 생태계의 정식 멤버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단발성 협력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경제 안보 차원, 핵심 광물 협력이 명시됐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국과 EU 모두 중국 의존 공급망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왔거든요. 이번 합의로 한국과 EU 사이의 신뢰 공급망 라인을 구축할 토대가 깔린 겁니다. 한국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한번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그동안 한국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 라인에 의존해 왔습니다. 흑연, 희토류, 일부, 정제, 공정까지 중국이 마음먹고 수출 통제를 걸면 한국 기업들이 즉각 타격받는 구조였어요. 이걸 EU와의 협력 라인으로 분산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체로 산업안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단일 의존이라는 홈이 하나로 풀려고 했던 문제를 이제 다변화라는 가래로 풀어내고 있는 셈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외교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이번 회담이 그 감각의 증거인 거예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실 겁니다. 공동 발표 끝나자마자 세 사람이 왜 환하게 웃었느냐. 이제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건 회담이 끝나서 안도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출구를 같이 찾은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교 의례 사진으로 보였던 그 한 장이 이제는 2026년 글로벌 질서 재편의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단일 의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모두 지난 몇 년간 봐왔잖아요. 자충수도 그런 자충수가 없었어요. 안보든 경제든 한 줄에만 묶여 있다가 그 줄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 부담을 지금 정부가 풀어내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8년 동안 한국 정상이 브뤼셀을 안 갔다는 거. 그 8년 동안 무슨 외교를 했길래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한국 제3위 교역 상대를 그렇게 오래 비워뒀느냐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동안 EU 쪽도 한국이 어디로 갈지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진 한 장에 이 모든 게 압축되어 있다는 게 사실 좀 무거운 얘기거든요. 물론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어요. 왜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 아니냐? 왜 EU로 시선을 돌리느냐? 근데 이 문제는 어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단일 의존 외교의 부담은 이전 정부 때부터 누적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새로 만든 부담이 아니라 인계받은 부담을 풀어내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의 약속은 지키되 그 약속이 전부가 되지 않게 균형을 잡는 그게 지금 외교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 한 장의 사진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다시 꺼내볼 사진이 될 겁니다. 한 EU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든 게 풀린 건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한 EU 경쟁력 파트너십이 실제 산업 기업 차원의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G7으로 가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거기서부터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됩니다. 다극화 외교라는 건 한 번의 회담으로 완성되지 않거든요. 매 회담마다, 매 발언마다 그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한국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다음 국면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EU가 자체적인 협력 라인을 갖는다는 건 거꾸로 미국의 협상 카드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두고 움직여야 하는 국면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